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셜하게 뭘 볼까요? 우리 어제도 인사 이야기 했지만요. 오늘 인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오늘 오후에 큰 인사가 났죠? 예, 뭐 이른바 김앤장이라고들 했지 않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교체됐습니다. 두 분 다 김앤장으로 불리는 거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하고는 이미지가 완전 다르지 네. 않습니까? 후임은 된다더라 하던 소문대로 됐습니다. 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에, 그렇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에 내정됐습니다. 정책실장은 바로 임명장 주면 예, 되니까 뭐 예, 아마 곧 될 것 같은데 이 부총리 자리는 청문회 거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수석이 비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일단 예. 세 사람들 이력이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요, 역시 기재부 에이스 관료 출신이에요. 주로 예산 파트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정부에서 두루두루 요직을 거쳐서 청와대에서도 여러 정권에 거쳐가지고 일을 했고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 때도 비서관도 지냈고 또 미래부 차관을 1년간 지냈거든요. 예. 미래부란 부처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이게 아마 장점이 됐을 겁니다. 이른바 혁신경제하고 미래부 뭐 이미지가 맞닿는 지점이 네. 있잖아요. 정통 엘리트 관료. 그렇죠. 어, 김수현 수석은 도시정책 박사 출신인데 어떤 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셨다기보다는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일을 했죠. 예. 참여정부 때 비서관을 지냈고 현 정부 들어서 쭉 사회수석을 지내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인연도 오래됐고 신임이 워낙에 두텁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여정부 때 비서관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맡았는데 그때 결과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때 부동산값 폭등했으니까요. 그렇죠. 워낙에 본인이 몇 년간 절치부심을 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도 최근에 좀 잡혔습니다만은 부동산이나 교육 등은 결과가 지금까지 별로 좋지 않았죠. 네네.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 복지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최근 사회수석이요. 이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도 상당 부분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청와대가 업무 조정을 하면서 부동산 파트를 사회수석에서 경제수석으로 넘겼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수석 자리가 좀 가벼워진 면이 있는데 그래서 김연명 교수가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복수안을 올렸는데 대통령이 이거 뭐 국민 눈높이 안 맞다 다시 짜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것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연금 개혁에 주력하는 네. 김현명 사회수석. 자, 오늘의 인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전부 다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를 맡게 됐고 경제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갑자기 뭐 수익률을 높일 수도 없고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분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떠나가지고 중량감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다 좀 떨어져요.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수현 수석은 경제를 모르는 분이라서 정책실장으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회수석이라는 자리를 놓고 보면은 김수현 수석의 무게가 김연명 교수보다는 더 많이 나간다는 그럼 거죠. 세 명 다 아무튼 그 전임자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중량감 면에서 그렇죠. 이번 인사의 이유는 배경은 첫 뭐라고? 번째로는 음, 뭐 김앤장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두 사람으로 더 이상 끌고 나가기 어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좀 정치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장하성 실장은 계속 공격하고 김동연 부총리는 편들어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오히려 김 부총리한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부담이죠. 그럼요. 지금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인사가 난 것은 이런 것이 한몫했을 겁니다. 김 부총리가 아무래도 청와대하고 결이 다른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자체도 실은 부담인데 자유한국당까지 엄호를 하면은 더 부담이 커지는 거죠. 예, 뭐 예.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는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들렸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에 보면은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대통령 헤어져라. 우리에게 지혜를 빌려달라. 뭐 음.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영입되는 거 아니냐 말까지 근데 있었죠. 그건 제가 볼 땐 뭐 직접 영입이라기보단 틈 벌리기 같은 그렇죠. 거였겠죠. 그리고 예. 장 실장은 지금 한국의 개혁적인 이제 경제 경영학자 중에 개개별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전체적인 인맥이라든지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하성 실장이 첫 번째로 또 꼽히거든요. 경험이나 이런 면에서도 가장 많죠. 그렇죠. 한 예. 국민들 이미지도 예,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소득 주도 성장 등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도 해서 그래서 뭐 누구를 먼저 보내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두 사람의 동시 교체로 이어진 거겠죠. 네.
그러면 후임자들의 컨셉은 뭐라고 규정해야 합니까? 뭐 일단은 관료, 개혁적 학자 조합이 이어지긴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보수나 진보 쪽에도 동시에 나온 이야기가 어느 한쪽으로 컨셉을 잡아라.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예. 양쪽 다 우리 쪽으로 컨셉을 잡으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실제 국정 운영이라는 게 어차피 섞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지금 이번 발탁은 기존 사람들의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는 건가요? 국무조정실장이 부총리가 되고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되고 회사로 치자면 내부 승진 아니겠습니까? 다 내부 승진이죠. 연속성을 중요한 게 맞고 새로운 인물 영입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문 대통령이 사람 바꾸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청와대는 뭐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세 축으로 간다. 우리 방향은 맞다. 지금 힘들지만 좀 있으면 성과가 난다. 이런 이야기 반복 강조했잖아요. 예. 그대로 간다는 거죠. 예. 근데 경제 성적으로 봐서 그대로 가서 되겠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반대 방향에서 나오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혁신 경제 쪽으로 자꾸 끌어 규제 완화 쪽으로 가자는 거고 네. 한쪽은 아니다. 소득 주도와 공정 경제 더 해야 된다. 막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 변화들은 약간 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좌우로 다 움직임의 폭을 늘리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조직화된 노동 진영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 명확한 것 같거든요. 예. 임종석 실장이 최근에 민주노총과 정교조에 대해 가지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문제. 이게 말하자면은 완성차 뭐 9천만 원, 1억 정도 되는데 거기보단 작지만은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자 이거지 만들어 보자는 않습니까? 거죠. 광주에다가. 근데 이게 민주노총이 반대가 심하거든요. 자동차 그렇죠. 회사들이 예. 우리까지 이제 임금 깎이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돼가지고 청와대 이제 문제의식 크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규제 혁신,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건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네. 움직임이고. 반면에 이제 홍종학 장관이 꺼내던 협력이익 공유제 이건 왼쪽으로 움직임입니다. 오늘 대통령도 직접 공정경제 관련 행사에 갔고 그런데요. 이 차이점이 분명히 보여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대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좌측으로 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민주노총이나 어떤 조직화된 목소리하고는 충돌을 벌이면서 파편화된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다가간다. 예.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다른 면에 있어서도 너무 청와대가 좀 직접 민주주의 강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뭐 그런 면이 분명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좌우로 움직임을 크게 가지는 것은 맞는데 좌로 움직임은 복지 강화, 자영업자, 중소기업 문제 해결 등이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 대목에서는 민주노총 책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광주형 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거부하고 있는데 그 산하 국민연금 개혁 특위도 적극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건 뭐 실리적인 것만 참여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그 변화 조짐을 뭐라고 평가하면 됩니까? 그림이 얽히는데요. 오른쪽으로 약간 더 간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방향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정교하게 잘 구현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도 같은데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고임금 계층은 시간 줄여도 별로 타격이 없다. 또 좋은 회사에서 거기 또 이제 맞춰준다. 이리저리 이제 소득을. 원래 또 장시간 노동도 별로 안 했다. 그렇죠. 근데 초과 근로에 의존했던 중소기업 생산직들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딱 최저임금만큼 맞춰지고 노동시간은 단축되니까 이게 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하면은 할증률이 많이 붙잖아요. 2.5배까지 붙는데 그 초과 노동을 못하게 되니까 실제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더 일하고 더 많이 받아가겠다. 근데 어떡하냐 이러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은 늘어나니까 사람 더 뽑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탄력 근로 강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또 애초에 노동시간 단축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고 이 정책을 구현할 때 애초부터 이런 걸 좀 따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어쨌든 이미 탄력 근로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는 뭐 여야 합의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니까 이건 뭐 방향이 그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하고 이해찬 대표 사이에 뭐 빅딜 이런 얘기는 뭡니까?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증세 좋다, 복지 강화 좋다. 근데 규제 완화
해야 된다. 기업이 이대로 살 수가 없다. 예. 빅딜론 이야기한 거죠. 그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익 많이 나면 세금 많이 내겠다. 규제 풀어달라. 이해찬 대표도 호응을 했고요. 뭐랄까 큰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참여정부 때 한미 FTA처럼 뭐 장기적으로 봐서 그때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매우 큽니다. 지지층하고의 충돌 문제, 그리고 정권 바뀐 이후에 또 뭐 이랬다 저랬다 했다 이런 욕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빅딜이라는 게요. 아무래도 정권 초에 가능한 면이 있거든요. 김대중 정부가 이제 산업 빅딜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삼성 자동차 못하게 하고 뭐 현대전자는 뭐 삼성에 밀어주고 그때는 IMF에다가 정권 초 겹쳤으니까 가능한 건데 벌써 이게 정권 중반으로 들어서면은 잘 모르겠네요. 청와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말이 투톱이지 이제는 홍남기 부총리한테 주도권이 많이 넘어갈 겁니다. 김수현 수석은 이제 정책실장이 되면은 말 그대로 전반적인 정책 전반이지,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 정책실장 일이 딱딱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폭이 늘어나는데, 폭이 늘어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경제를 핵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보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윤태곤 실장 오늘 인사를 한마디로 평하면 지금까지 김앤장, 김과 장 투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홍 부총리 관료 쪽으로 힘이 쏠릴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윤태곤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